지난 주말 전 세계를 뒤흔든 뉴스가 터졌어요.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47년간 미국의 죽음을 외쳐왔다고 말했어요. 핵 개발, 미사일 위협, 명분은 충분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위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시간을 돌려 지난해 말 이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테헤란 상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수년간 누적된 경제 제재로 이란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를 찍었거든요.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죠. 하메네이 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쉽게 말해 이란이 역사상 가장 약한 상태였던 거예요. 게다가 지난해 6월 미국은 이미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적이 있어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이었죠. 그때 이란은 제대로 된 반격도 못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종이호랑이로 보였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번 공습에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보통 군사작전은 새벽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토요일 오전 대낮에 공격을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타이밍이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란 수뇌부가 회의에 한꺼번에 모이는 시간을 포착한 거예요. 즉, 지도부를 한 번에 몰살시키려는 전략이었죠. 역할 분담도 명확했어요. 미국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맡았고 이스라엘은 하메네이가 있는 장소를 집중 타격했어요. 그곳에만 폭탄 30발이 떨어졌다고 해요. 공습 시작부터 하메네이 사망 발표까지 걸린 시간 단 15시간 30분이었어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화력이 동원됐죠. 항공모함 2척, 구축함 12대, 토마호크 미사일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이번에 처음 실전 투입된 무기가 있거든요. 루카스라는 저비용 자폭 드론이에요. 대당 가격이 약 5천만 원 정도래요. 재미있는 건 이 드론이 이란제 샤헤드 136을 역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란의 기술을 거꾸로 이란 공격에 쓴 셈이죠. 전문가들은 미군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해요. 그럼 트럼프는 왜 이 시점에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힌트는 11월에 있어요. 바로 미국 중간선거죠. 최근 트럼프 지지율은 최저 수준이었고 관세 정책 위법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렇게 선언했어요. 대규모 정밀 폭격은 일주일 내내 중동 전역과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렇다면 이 공습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핵심 키워드는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에서 30%가 이곳을 지나가거든요. 공습 직후 이란 혁명 수교대가 이 해협을 봉쇄해버렸어요. 선박 통행량이 기존의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죠. 쉽게 말해 세계 에너지 동맥이 막힌 거예요. 바클레이즈 분석팀은 브렌트유 가격이 현재 70달러 선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유가가 오르면요? 네, 우리 주유소 기름값도 오르는 거예요. 중동 하늘길도 완전히 막혔어요.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메카로 향하던 1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발이 묶였죠. 걸프 지역 미국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에요. 피해 경우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이란 24개 주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한 여자 초등학교에는 미사일이 떨어져 학생 148명이 숨졌어요.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이란 체제 전복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답은 회의적이에요. 하메네이가 사라져도 강경파가 뒤를 이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조차 최고 지도자가 무너졌을 때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어요. 결국 이번 공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작일 수 있어요. 37년 철권 통치의 끝, 100달러를 향해 치솟는 유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중동의 미래. 여러분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2만 달러와 200만 달러, 무려 100배 차이죠. 이 숫자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잔혹한 경제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란이 날린 2,600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 한 대를 잡으려고 미국과 우방국들이 26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가성비 전쟁의 배후에 대통령이 쓰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인공지능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자본, 그리고 권력이 뒤엉킨
2026년판 새로운 전쟁의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중동으로 쏠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했기 때문이죠.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이름부터가 트럼프답죠. 그런데 공습 직후 터져나온 논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명분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공격이 미국을 향한 임박한 위협을 막기 위한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이 임박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조차 이란이 본토를 칠 미사일 능력을 갖추려면 한참 멀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미 외교협회 리처드 하스 전 회장이 이건 필요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전쟁이다 라고 꼬집었겠습니까? 여론도 싸늘합니다. 공습 직후 조사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은 고작 27%에 그쳤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은 43%에 달했죠. 심지어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MAGA 진영 내에서도 뒷말이 나옵니다. 해외 군사 개입 안 하겠다더니 이게 무슨 미국 우선주의냐 하는 겁니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대놓고 역겹고 사악한 행위다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따위 상관없다. 핵무기를 든 미친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죠. 심지어 지상군 투입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전쟁 기간도 당초 예상했던 4~5주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작전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AI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로 그 AI 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스로픽사가 만든 AI 클로드가 국가안보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연방기관에 사용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앤스로픽 측이 AI를 자율살상 무기에 쓰는 건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금지령이 내려진 지 단 몇 시간 만에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공습에 클로드를 그대로 투입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클로드 없이는 작전 자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군은 정보 수집, 표적 식별, 전투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AI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클로드는 이란 지도부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어떤 곳을 먼저 타격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쓰지 말라는데 군대는 이거 없으면 장님이다. 이게 지금 미국 안보의 모순적인 현실인 거죠. 이 틈을 타서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국방부와 재빨리 계약을 맺으며 빈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이면에 실리콘밸리 AI 패권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전쟁의 결정을 기계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하며 저항하고 있지만 이미 AI는 킬체인의 핵심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쟁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배의 가격 차이 기억나시죠? 이란은 지금 아주 영악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구형 미사일과 자폭 드론, 샤헤드를 떼지어 날리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대당 수십억은 하는 요격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UAE는 이란의 공격을 92% 확률로 막아냈습니다. 겉보기엔 대승 같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2만 달러짜리 드론 한 대 잡으려고 200만 달러를 쓴 겁니다. 카타르 같은 나라는 지금 요격 미사일 재고가 단 4일치밖에 안 남았다는 보고까지 올라왔습니다.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인데 정작 월가는 웃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독설가로 유명한 스티브 아이스먼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그는 CNBC에 출연해 이번 전쟁 때문에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단 한 건의 거래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마켓에 긍정적이라고까지 했죠. 유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긴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한 달이면 회복된다는 게 그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1980년 이후 주요 분쟁 다음 날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본은 이미 이 전쟁을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듯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계산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확장 상황을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숙적이었던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이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속내죠. 헤즈볼라가 이란의 보복을 돕겠다며 로켓을 쐈을 게 사실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공터에 떨어지거나 요격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적인 보복을 예고하며 예비군 11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레바논 총리가 무모한 행위로 빌미를 주지 말라 하며 헤즈볼라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지금이 안보 위협을 제거할 골든 타임인 겁니다. 중동 전체가 거대한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명분 없는 공습을 감행한 대통령, 그 금지령을 어기고 전쟁을 지휘하는 AI, 그리고 헐값에 드론을 날려 우방국의 요격 시스템을 파산시키려는 이란, 여기에 주식은 결국 오른다면 느긋한 퇴정의 자본가들까지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전쟁의 문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술이 정치를 앞지르고 자본이 생명보다 우선되는 거대한 시스템의 오작동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의 명령조차 거부할 만큼 강력해진 AI가 전쟁의 방아쇠를 쥐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수조 원의 돈이 하늘에서 미사일로 폭발하는 이 경제적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이 전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승리로 끝날까요? 요즘 뉴스 보면 중동 상황에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미국이 이란 수뇌부를 공습하면서 전쟁의 불씨가 커졌는데 정작 미국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과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이번 공습을 두고 미국 내 여론은 차갑기만 한 상황이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군사력 남용을 걱정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층인 마가 진영 내부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예사롭지 않아요. 마가 진영의 핵심 인물이었던 터커 칼슨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역겹고 사악하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지지자들이 최악의 배신이라고 느끼는 거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던 고립주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지지층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여기서 잠깐 과거를 떠올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보여요. 바로 부시 행정부 시절의 네오콘, 즉 대외 강경주의 세력과 지금의 행보가 닮아있다는 비판이죠. 중동전쟁의 늪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던 트럼프가 오히려 그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왜 트럼프는 이런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그는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보당국과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실제 위협이라기보다는 약해진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린 선택에 의한 전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의 다음 지도자 후보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는 하메네이 이후에 미국의 협조적인 온건파가 들어서길 바라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차기 지도자로 점찍어뒀던 후보군 중 상당수가 이번 공격으로 같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혹감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는 마두로를 체포한 뒤 정권을 유지하며 정책만 바꾼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란에도 적용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규모와 군사력 면에서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현재 이란 내부 상황을 보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수뇌부 수십 명이 제거됐지만 이란은 오히려 결집하며 강렬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죠. 과연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가 트럼프의 말처럼 4주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일까요? 이란은 이미 실력 행사에 들어갔는데 그 불똥이 엉뚱하게 주변국으로 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군 기지와 대사관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퍼붓고 있죠. 중동의 평화로운 하늘이 순식간에 화약고로 변해버린 셈이에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피해가 상당한데 지금까지 날아온 발사체만 8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동안 방어 위주의 전략을 고수하던 UAE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격을 검토하고 있죠. 중동 국가들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석유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어요. 리야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처까지 드론이 날아오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이란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중동 우방국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 시작과 동시에 전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초강수를 먼저 던졌거든요. 이곳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란 혁명 수군대는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실력 행사에 나섰어요. 실제로 10척 이상의 유전함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죠. 이란이 뽑아든 이 봉쇄라는 칼날에 전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폐액에 빠졌어요. 당연히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며 폭등하고 있어요. 브렌트유 가격이 일주일 만에 10% 넘게 뛰었고 전문가들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결국 우리 지갑 사정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우디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적권을 확보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우회로조차 이란의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사실상 안전한 수송로가 사라진 셈이라 산유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단기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에요. 중동 수출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고 현재 비축해둔 원유도 200일분 정도는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사태가 길어질 때예요.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오고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요. 만약 봉쇄가 장기화되면 대체 원유를 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과제가 될 거예요. 수입 단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될 수 있죠.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수출 단가보다 수입 단가가 더 많이 올라서 무역 수지에 빨간불이 켜져요.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고유가는 생산 비용을 높여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어요. 물류비 상승도 무시 못할 변수예요. 배가 멀리 돌아가야 하니 운임이 80%까지 뛸 수 있고 비행기 기름값도 올라서 항공권 가격도 비싸질 거예요. 전 세계 물류망이 꼬이면서 우리가 해외 직구로 사는 물건들조차 늦게 도착하거나 비싸질 가능성이 커요. 최근 중동에서 인기를 끌던 K푸드나 화장품, 가전제품 수출길도 막힐 위기예요.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거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들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대금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죠. 잘 나가던 중동 붐이 한순간에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황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시대에 중동의 혼란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세계 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미국 내부 상황으로 돌아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어요. 이번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미군 사상자가 늘어날 경우 공화당 내부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올 만큼 상황이 험악해요. 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비판은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죠.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것은 불법적인 전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요.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에게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란은 이 점을 노련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 내부의 분열이 심해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괴롭히며 장기전 늪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미국이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가 관건이에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결국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행보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우방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진정한 위대함은 무력이 아니라 안정에서 온다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복잡해요. 트럼프는 이번 작전이 이스라엘의 설득이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인 결단이었다고 강조하죠.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이지만 결국 영내 긴장을 높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여요. 이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그야말로 제각각이에요. 미국의 지번이 절실한 나토나 독일은 일단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죠. 특히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트럼프를 직접 만나 이란의 새 정부 수립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미국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예요. 하지만 속내는 복잡해요. 독일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경제가 타격받을까봐 전쟁을 빨리 끝내달라고 애원하고 있죠. 아시아의 일본과 대만 역시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란의 핵협을 규탄하며 미국 편에 섰어요. 반면 프랑스는 유럽 독자 안보를 외치며 선을 긋고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지중해의 안공모함까지 급파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노선을 택했죠. 심지어 스페인은 기지 사용을 거절했다가 트럼프에게 무역 중단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당하며 정면 충돌 중이에요. 튀르키예의 입장도 흥미로워요. 미국의 공습을 비판하면서도 이란이 중동의 패권국이 되는 건 또 싫어하거든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은 하나예요. 미국이 주도하던 힘의 질서가 흔들리자 모든 나라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은 이란을 넘어 전 세계 동맹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어요. 누군가 자유를 위한 결단이라 말하고 누군가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하죠. 여러분은 이 혼돈의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폭격 소리에 전 세계 주유소가 비상에 걸렸죠. 그런데 중국은 이 상황을 아주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지만 사실 그들의 기름 창고는 이미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거든요. 알고 보니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이란이 수출한 원유의 80% 이상을 혼자서 싹쓸이 해왔대요. 이란 입장에선 중국이 유일한 VIP 고객인 셈이죠. 즉 미국이 이란을 때릴수록 이란은 중국에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유가가 오르면 중국도 손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중국은 이미 2025년에 전략 비축유를 대폭 확대해놨어요. 남들이 비명 지를 때 버틸 수 있는 완충장치를 이미 실전에 배치해둔 거죠.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이런 발빠른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이 이란이라는 에너지 파트너를 어떻게 공들여 포섭했는지 살펴볼까요? 2016년 시진핑 주석이 직접 테헤란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됐어요. 단순한 친구를 넘어 경제와 외교를 통째로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이때부터 중국의 중동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답니다. 이후 중국은 이란을 1대1로에 가입시키고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까지 차례로 합류시켰어요.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란을 자신들만의 다자 협력 틀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인 거예요. 이란에게 중국은 숨통을 틔워주는 유일한 통로였고 중국에게 이란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대한 주유소였죠. 두 나라의 협력은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졌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네요. 과연 중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돈이 드는 기회로 바꾸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란의 절대적 의존을 확보했거든요. 현재 이란 원유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 이란이 고립될수록 중국은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살 수 있거든요. 배럴당 10에서 20달러씩 할인된 가격으로 매일 138만 배럴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유가가 올라서 생기는 손해를 이 할인 쇼핑으로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실시간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며 미국을 비판하는 악역의 반대편에 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반미 진영의 도덕적 대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부장이 러시아와 통화하며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도 고도의 전략이에요. 미국은 파괴하지만 우리는 대화로 질서를 수호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외교 자산이 쌓이는 중이죠. 이 틈을 타 이제 이 싸움은 화폐 전쟁으로 번질 것 같아요. 이란이 달러를 못 쓰니 중국의 위안화로 기름값을 결제하게 될 테니까요. 중동 바다 위에 위안화 영토가 넓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 이란은 왜 번 돈을 마음대로 못 쓸까요? 바로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이에요. 전 세계 송금망인 스위프트에서 쫓겨나 달러를 아예 쓸 수 없게 된 거죠. 즉 돈이 있어도 국제시장에선 무용지물인 셈이에요. 전쟁이 휩쓸고 간 뒤의 풍경도 중국에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박살난 이란의 인프라를 독과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뿐이거든요. 5G 통신망부터 고속철도까지 500조 원 규모의 재건 사업 계약서들이 중국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미국이 총성 속에 엄청난 전비를 쏟아붓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에너지 생명선을 장악하고 미래 재건 시장을 예약하고 있어요. 총과 미사일보다 무서운 계약서와 비축기에 힘을 보여주는 제목이죠. 결국 이번 위기는 중국 중심의 다자 협력 체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서방의 제재가 강해질수록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의 결속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겐 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유 수입의 44%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 경제가 가장 먼저 비상체제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처럼 이미 비축유를 채워두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실행력이 우리에게도 절실해 보여요. 위기 속에서 철저히 실리를 챙기는 중국의 행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아주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아래에 수천 명의 민병대가 지상군으로 투입됐거든요. 이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라 불리는 쿠르드족이에요. 미국은 왜 직접 움직이는 대신 이들을 앞세운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란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자칫 중동이라는 거대한 벌집을 건드리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한편에선 80년 만에 잠수함 어뢰가 군함을 격침시키는데 하늘에선 수천 대의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다니거든요. 과거와 미래의 전술이 뒤섞인 묘한 상황이죠. 특히 이란의 가성비 드론 전술은 미국조차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요. 수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막으려고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면 쿠르드족과 미국의 질긴 인연이 보여요. 이들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을 도와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엔 독립의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상황은 늘 차갑게 변했어요. 미국은 전략적 이익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다가도 주변국의 눈치가 보이면 금세 손을 떼버렸거든요. 즉 토사구팽의 역사가 반복된 셈이에요. 2010년대 IS 격퇴작전 때도 똑같았어요. 쿠르드족은 목숨 걸고 최전선에서 싸웠지만 결국 독립국 건설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이번에도 미국은 독립국 승인을 미끼로 그들을 부른 걸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또다시 위험한 도박에 나선 걸까요? 이번엔 정말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국제정치의 장기판 위에서 다시 한번 말이 되는 걸까요? 이번 전쟁의 핵심은 전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점이에요. 공습만으로는 한계가 오자 미국이 쿠르드족이라는 강력한 용병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이건 대리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건 중동 전체의 지옥문을 여는 일일지도 몰라요. 튀르키예나 시리아 같은 인접국들은 쿠르드족이 강해지는 걸 절대 원치 않거든요. 즉 독립내전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된 드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란은 지금 샤헤드 136이라는 자폭 드론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대당 가격이 겨우 3천만 원 정도거든요. 반면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 한 발에 60억 원이 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드론 한 대 막는 비용이 드론 값의 200배가 넘는 셈이죠. 말 그대로 비대칭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미사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발사대가 부족해서 드론에 더 집착하고 있어요. 드론은 숨기도 쉽고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있거든요.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인 선택인 셈이죠. 미국도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된 요격 드론을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요. 비싼 미사일 대신 싸고 빠른 드론으로 적의 드론을 직접 들이받아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드론끼리 싸우는 시대가 온 거죠. 공중전이 드론 위주라면 바다에선 아주 고전적인 타격이 이루어졌어요. 미국 잠수함이 어뢰로 이란 군함을 침몰시켰는데 이건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미국이 그만큼 단호하다는 메시지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를 향해 직접적인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미국에 반항하면 죽음을 맞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이란의 방공망도 며칠 내로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분석이에요. 이 중동의 불길은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전 세계 안보 전략도 요동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에겐 아주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의 드론 전술을 직접 체험한 북한이 이 전술을 그대로 복사한다면 어떨까요? 이란처럼 저가 드론 수천 대를 미사일과 섞어 쏜다면 우리 방공망은 순식간에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실제로 북한은 최근 자폭 드론 폐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AI 기능까지 탑재한 신형 드론을 개발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이건 기존의 한국형 삼축 체계로도 막기 힘든 새로운 도전이에요. 우리 국방부도 이에 대응하게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무려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죠. 모든 병사가 드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드론 강군을 만들겠다는 의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50만 전사를 기르겠다면서 정작 드론 작전을 전담하던 드론 작전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평양 무인기 논란 이후 우리 내부에서 드론 자체를 금기시하는 기류가 생겼다는 분석이 많아요. 안보 문제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셈이죠. 하지만 드론은 이제 현대전에서 핵심 전력이에요. 북한은 드론 부서를 신설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데 우리는 전담 부대를 없애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전문가들은 드론 사령부 해체가 우리 방산 기술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군의 수요가 확실해야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K방산의 경쟁력도 커질 수 있거든요. 전쟁은 이제 가성비 싸움이기도 해요. 적이 3천만 원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60억 원으로 막는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비대칭 소모전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미국의 쿠르드족 활용도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과거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을 지원하다가 나중에 9.11 테러라는 비극을 맞았던 것처럼 말이죠. 국제정치는 늘 예측 불허니까요. 만약 중동에서 쿠르드족의 무장 세력이 통제 고능 상태가 된다면 미국은 동맹국인 튀르키예와도 갈등을 빚을 거예요. 한번 건드린 벌집은 누구도 쉽게 잠재울 수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기술의 발전만큼 안보 전략도 유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가 안보를 집어삼키는 순간 가장 위험해지는 건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이니까요.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처럼 우리만의 창의적인 대응책이 필요해요. 미사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드론을 잡는 드론, 전파 교란 기술 같은 다양한 수단을 서둘러 확보해야죠.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라는 구상이 말잔치로 끝나려면 전문적인 조직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현실적인 안보 대책이에요. 2만 달러짜리 드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드론 사령부 해체와 50만 전사 양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